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21%를 건물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숫자고요. 네. 이 서울처럼 천만 도시의 인구 밀도와 건축의 밀도가 높은 곳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서울에서 70%가 건물이에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제로에너지바 영어 약자 뒤에 보이는 것처럼 GEB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랑 약자를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자 동맹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제가 말장난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6월 말부터 민간 건축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이명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주입니다. 네.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이명주 교수고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윤지로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보는 거잖아요. 약간 네. 머리 길이가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아주 교수님 항상 셔커트였어요. 짧게 하고 다니셨는데 네. 2021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네. 녹색생활분과 분과위원장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아주 긴 안식년의 시간을 또 보냈고요. 학교 수업에 좀 충실했고 그리고 네. 또 나름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좀 했습니다. 원래 독일 건축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 건축사 공부를 안식년 동안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건축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네. 최근에 취득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건축사가 건축가인 거예요? 한국 건축사가 되겠죠? 건축사랑 건축가는 달라요? 아니면 네, 이제 건축가는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의 행위를 하는 모든 분들을 다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축사는 이제 라이센스를 한국의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행위이고요. 이제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건축사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이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 타지 말고 전기차 타라, 뭐 석탄 화력 발전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왜 건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21%를 건물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숫자고요. 네. 각 도시마다 건물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요. 이 서울처럼 천만 도시의 인구 밀도와 건축의 밀도가 높은 곳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서울에서 70%가 건물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의 에너지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준 대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좀 줄여가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 더 덩달아 줄여가자. 이게 우리나라의 아젠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 아젠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줄여가야 된다라는 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건물에서 줄여가는 역할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할까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시행은 2013년 시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대상을 무엇으로 해야 돼? 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건물에는 소유자가 공공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 민간인들이 소유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네.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 그래서 바로 민간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쵸. 공공에 있는 건축물부터 하자라고 한 게 2017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공공에는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실현할 때는 아파트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을 의무화. 그게
2020년에 아, 이제 그래요? 의무화를 시작한 의무화가. 겁니다. 네. 사실은 의무라고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네. 선도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화 시키기 위해서 공공에서부터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공공이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이거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시공해야 되지? 어떤 자재를 써야 되지? 자재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사실 그거를 민간한테 보급하면서 그런 걸 만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2020년 공공건축물을 바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그 네. 사이에도 검토를 많이 했었고 그 사이에 완공된 건물이 2017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노원구의 하계동에 있는 121세대 주택단지를 만들 때도 그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썼던 자재들 네. 그때 그 자재들의 성능, 네. 기준 네. 이런 것들도 그 연구단에서 다 만들어서 지금 노원구 하계동의 이지센터 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제가 연구단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거기서 사는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공공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네.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민간에 보급되기까지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이게 민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건설 허가 받는 단계부터 이 설계 인증 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맞죠.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보통 설계 단계가 있고요. 네. 설계 단계도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설계 단계가 인허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인허가 단계라는 것은 기획도 하고 계획도 다 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실물이 나왔을 때 이걸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공공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인허가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네. 규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검토받는 사항인데요. 네. 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지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될 겁니다. 근데 5등급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5등급 수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12년에 제정이 되면서 민간에게 보급 단계로 가기 위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5등급은 좀 무리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018년 19년도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그 시공 단가 대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하고 상관없이 50%가 올랐어요. 원자재 값이 그냥 올랐다. 그렇죠. 아, 살벌하게 올랐네요. 뭐 한 제곱미터당 28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 2024년에 올라서 제곱미터당 400만 원 이상이 넘었으니까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민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은 안 되겠지만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마치 혹처럼 생각하겠죠.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인지 5등급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들어오면 이 혹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5등급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하위의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요. 네. 이 정도 수준까지만 와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에 준하는 건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네. 라고 상당히 많이 후퇴된 기준을 그래요?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2023년부터 벌써 LH나 SH 이렇게 공공에서 보급하는 임대아파트들은 이미 5등급 수준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공에서 5등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설계라던가 시공이라던가 시공성을 감안한 완공까지의 시뮬레이션이 다 끝났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민간에 적용하려고 보니 5등급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실까봐 조정된 기준을 만들지 않으셨나. 수준이 단어가 들어갔지만 네. 기후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우리가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사회적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준자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상승되겠죠. 스튜디오 녹화하기에 앞서서 직접 작업을 하신 공장에 다녀왔어요. 네. 화성. 네. 네, 거기 네. 다녀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장이었죠. 입구에 요게 인증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제로에너지 등급 5등급. 이것만 갖고도 좀 몇 가지가 궁금한데 제로에너지 건물 등급이 딱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녹색 건축 인증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리드 인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랑 이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녹색 건축 인증, 미국의 리드, 일본의 카스비, 뭐 영국의 브리암, 네. 뭐 이런 모든 인증들은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친환경적인 요소들. 건물이 어느 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건축물 외부적인 거나 네. 건축물 내부적인 거 그리고 건축물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항목들을 여러 개를 나눠서 카테고리별로 평가하고 그것의 총 합산을 통해서 이게 몇 등급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 이용을 제대로 했느냐, 원형 집안이 있느냐, 또 뭐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좋으냐, 네. 좋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썼느냐, 건축 자재의 폐기물, 폐기 단계에서의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여했느냐, 그렇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전체적인 걸 보게 되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에너지만 바라보고 만들어진 좋은 인증 제도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건물 사용하자 할 때부터 더 이상 건물 사용 못하겠어. 이제 끝내. 라고 하는 그 단계 사이 운영 단계라고 우리가 하는데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이라는 이 5대 에너지만 가지고 이 건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는 건물이지? 라고 평가하는 1년을 단위로 제곱미터당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는 건물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최종 에너지량으로 평가를 할지 저기 원료 채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때까지를 그 과정을 전체를 포함할지를 통해서 1차 에너지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국가가 공공에서 규제를 하는 제도다 보니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제로 에너지 5등급 받았으면 내가 얼마만큼 줄이는 건물이야? 뭐 돈이 얼마 나가야 돼? 이렇게 알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연비가 되게 좋은 차를 제가 샀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실험실에서 나왔던 그 연비대로 내가 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운전 스타일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스타일이라든지에 따라서 그 효율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네. 효율보다 더 높게 또 안전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의 인증 제도도 마치 그 연비 계산하듯이 건축가가 설계 단계에서 설계했던 도면을 가지고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건물이 될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표준적인 시뮬레이션 제도는 거의 실제에 가깝도록 만들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등급에 맞춰지면 최소한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난방 에너지량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냉방 에너지량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표준 오차 안에서 네.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5등급, 4등급 그 등급이라는 거는 뭐가 기준인 거예요? 에너지를 절대량을 덜 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은요 조명 에너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따뜻한 물 나오는지 봐야죠. 그리고 에어컨 있나? 아니면 보일러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 들어서 환기장치라는 게 있어요.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문을 네. 꼭 닫아두면 산소 보급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5개를 소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건물이 1년에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에너지를 쓰는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네. 그 등급의 차이는 한 건물이 1년에 제곱미터당 쓰는 에너지 소비량, 이 5대 에너지로 인해서 쓰는 소비량을 연면적으로 전체를 곱했을 때 쓰는 총 소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총 소비량 대비 내가 이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했을 때 이 네. 소비량의 몇 프로를 내가 생산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분모가 소비량이라면 분자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량. 내가 쓰는 소비량이 한 20%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5등급을 받는 거예요. 5등급은 20% 이상. 이상. 그럼 만약에 내가 60%까지는 생산하는 건물이다. 네. 그러면은 3등급. 그런데 5대 에너지를 쓰는 양을 봤더니 그거를 전체 분모로 봤을 때 이 숫자만큼 1차 에너지로 환산을 했을 때 네. 실제로
실제로 생산도 그 정도 하네? 그러면 1이 되잖아요. 네. 100%가 되니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 그런데 그거보다 더 20%를 더 많이 생산했어요. 거의 그 건물 자체가 그 그러면 발전소네. 제로에너지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아, 네. 이 제로에너지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에너지를 우리가 네. 소비량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되게 많이 소비해요. 취사할 때 부엌에서 쓰는 에너지, 인덕션도 많이 쓰고 후드도 쓰고 네. 냉장고 뭐 그쵸. 이런 거 쓰죠. 전자제품들이 지금 부엌에 포진해 있잖아요. 네. 얘 빠져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 핸드폰 다 가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다 네.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이것도 다 빠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 요새 전기차 충전도 하는데 그것도 빠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을 한다고 해서 네. 엄청나게 이 지구에 기여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수준은 몇 %인 거예요? 5등급 수준이라는 5등급 수준은요, 네. 20% 자립률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량만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 에너지로 환산했을 때 네. 1년에 제곱미터당 100kWh의 수준의 소비를 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건데요. 네. 단열도 할 수 있고요. 네. 삼중 유리도 붙일 수 있고요. 네. 뭐 열애수용 환기장치에 뭐 단열 문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100kWh가 안 나올 경우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으면은 얼마나 되나요? 네, 어려운 지금 질문을 하신 건데요. 1년에 제곱미터당 100kWh를 쓰는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공사비가 얼마 정도 상승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을 쓰는 애가 기준이냐, 네. 아니면 250을 쓰는 애가 기준이냐, 200을 쓰는 애가 기준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격차가 적을수록 공사비는 상승량이 줄어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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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격차가 적다는 얘기는 기준값이 100에 가까운 값일수록 음. 공사비도 적게 나오겠죠. 네. 민간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수준을 얼마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공사마다 다를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성능으로 지금까지 지어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설계자와 시공자들한테 질문해야 되는 게 기존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어 왔었습니까? 그거를 지금 100kWh 수준으로 높이는데 얼마가 더 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약간 구체적인 기준점을 요청해서 물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더 들어요? 뭐 30%더 들어요?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해서 제가 힘펠 그 공장도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썼더라고요.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판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내장재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요거만 찍었는데 뭐 삼중 유리도 쓰고 뭐 기밀 테이프 시공 등등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창호 이런 걸까요? 건축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들이 네. 건식 공법이 있고 습식 공법이 있어요. 건식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철골 구조. 현장에서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법을 이야기하고요. 습식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와 네. 같이 네. 뭔가를 섞고 물로 반죽해서 그걸 올려서 레미콘을 이제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습식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공법에 따라서 약간 검토해야 될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건식 공법이었어요. 예,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의 가장 맹점은 굉장히 틈새가 많다는 겁니다. 건물의 자재와 자재 사이에 네. 틈새가 많아요. 등짝은 따뜻한데 코끝이 시렵다. 결국은 건물 네. 곳곳에서 네. 찬바람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름철에 시원하게 만들어진 내부 온도가 손실될 수 있는 틈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빨리 더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겨울철에는 틈새를 통해서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틈새를 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밀 테이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단열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단열재를 어떻게 붙였느냐예요. 네. 어떻게 꼼꼼하게 붙였느냐. 단열재를 안에다 붙였느냐 바깥에다 붙였느냐에 따라서 내단열 외단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단열은 아니고요. 내단열 형태이지만 건식공법으로 단열재를 거의 이중 형태로 붙였어요. 그 단열재 그거예요? 아이소핑크.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드폼이 있고요. 네. 소프트폼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습식 공법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외단열을 할 경우, 내단열을 할 경우 하드폼, 딱딱한
비슷한 형태의 아이소핑크 같은 XPS 단열재를 유기성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이제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소프트 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워 넣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패널과 패널 사이에 채워 넣음으로써 단열 성능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단열재는 내화 성능도 봐야 되지만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채워지게 집어넣는지 어느 정도 두께로 넣는지 단열 성능이 어느 정도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바깥 온도와 이 내부 온도, 이 열 차이 때문에 한쪽으로 열을 주고 뺏고 하는 거를 최대한 차단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5등급 받으려면 그때부터 생산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 맞아요. 생산.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런 옥상에 태양광이 있고 또 네. 이제 벽에도 외벽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은 패널인데 옥상에 올리면 옥상 태양광이 되고 그냥 벽에 붙이면은 BIPV가 되는 건지. BIPV 건축물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잘 조화가 된 통합된 그런 태양광 모듈이란 뜻인데요. 네. 지금 이 흰펠 공장에 붙인 PV는 BIPV 모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BIPV의 모듈은 실질적으로 방막형 전지판이라고 하는 건축물 외피도 되면서 건축물의 외장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의 네. 태양광 전지판을 별도로 지칭하는 단어를 BIPV 모듈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BIPV는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근데 그 모듈은 쓰질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럼 얘는 사실상 옥상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재질입니다. 아. 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에너지센터에서 보급하는 표준화되고 또 그러면서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태양광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IPV는 그러면 비싸겠네요. 딱 들어봐도 비쌀 것 같은데요. 예쁘고 외장재 역할도 하면서 또 전기도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산자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재료 내지는 그런 소재들, 기계들 좀 더 보급하려고 해서 만든 건데요. 그런 것들은 또 가산점을 좀 줍니다. 개수가 좀 높아요. 네. 새로운 시스템은. 근데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로 들어가면 보급 확산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 건물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했느냐라고 하는 그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개수 자체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PV를 이렇게 우리가 고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떤 목적으로 나는 태양광 전지판을 선택할 거냐, 어디에 설치할 거냐, 왜 설치할 거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자기들이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